700억을 가진 남자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 2023년 11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종이컵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죠.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전 몇 개를 던져주기도 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저기 또 거지가 앉아있네. 요즘 저런 사람들 너무 많아. 일 좀 하지. 아이 데리고 오지 말걸. 저런 거 보면 애들이 무서워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노인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볼 때면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가다 노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 이런 데서 구걸하지 마세요. 우리 빌딩 이미지 망친다고요. 당장 비키세요. 그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대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딩 건물주의 아들 박준혁이었어요. 아저씨, 말 안 들려요? 여기 우리 건물이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어요. 쯧쯧, 저것 봐. 술 먹고 저 모양인가 봐.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혀를 찼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한때 이 거리를 당당하게 걷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김철수, 76세. 그의 통장에는 정확히 70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쫓겨난 이 빌딩의 실제 소유주도 바로 그였죠. 30년 전 자신이 직접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믿기시나요? 700억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건물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쫓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로요. 2021년 3월 15일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30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죠.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말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더니 작은 철공소가 중견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수백억을 오갔죠. 그가 지은 빌딩만 해도 강남에 3채, 지방에 2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차를 타고 다녔고 점심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명절이면 어김없이 직원들 가족에게 선물을 보냈고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진짜 다르십니다.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김민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자랐고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외과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고 귀여운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 서연이가 뛰어오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어요. 8살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와, 좋아요. 할아버지 최고. 그때가 김철수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차를 몰던 운전자는 재벌 3세였고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나중에 자수했죠. 안 돼, 안 돼. 민준아. 할아버지는 그날 밤을 영안실에서 보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눈물만 흘렸죠. 평생 울어본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서연이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그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다행히 손녀 서연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태였어요. 뇌에 심한 손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인망 덕분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서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부사장이 어깨를 토닥였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 집안과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오빠 최진우는 사업한다며 몇 번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동생이. 최진우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카를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최진우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이상했습니다. 조카의 안부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니. 장례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서연이의 병원비가 필요했고 회사도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사장님이 회사 돈 30억을 횡령해서 도주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부사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인감까지 맡겼을 정도였죠. 그리고 거래처 몇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금 결제가 안 됐다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대금은 이미 지불했을 텐데. 그게 부사장님이 거래처 대금까지 빼돌린 것 같습니다.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터졌습니다. 부사장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인감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요. 그 빚이 무려 150억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도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믿었던 게 문제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회사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어요. 거래처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당장 지불하라고 독촉했고 은행은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죠.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건물 하나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금매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0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했고 할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치료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국에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건물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빚을 갚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서연이 치료비를 대느라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할아버지야, 빨리 일어나야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 하지만 서연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흐르는 동안 할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700억이 넘던 재산은 이제 겨우 70억 정도 남았어요. 그나마도 대부분 서연이 치료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오빠 최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서연이 법적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서연이 엄마가 제 친동생이잖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회사도 망하셨잖습니까? 제가 서연이를 돌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는 내가 돌봅니다. 장인어른, 현실을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죠. 지금 장인어른 형편으로 얼마나 더 버티시겠습니까? 최진우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남은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봄 할아버지는 살던 집마저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도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70억, 아니 정확히는 703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자신이 파산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서연이를 노리는 최진우와 그 일가로부터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똑똑했습니다. 최진우가 서연이가 아니라 돈을 노린다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옛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겨주게. 서연이 이름으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게. 하지만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괜찮아. 나는 이제 늙은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꼭 지켜야 해. 그렇게 할아버지는 재산을 숨기고 스스로 가난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최진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노인한테는 더 이상 뺏을 게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에는 냉골이었어요. 이게 뭐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처음 들어간 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최진우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명으로 치료비를 계속 보냈어요. 병원 측에는 해외에 있는 후원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창문을 통해 서연이가 누워있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할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진우가 끈질기게 할아버지를 추적했던 겁니다. 이상하다. 이 늙은이가 정말 파산했을까?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전부 증발할 리 없어. 최진우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할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아냈죠. 역시 이 노인네가 뭔가 숨기고 있어.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는데 최진우가 길을 막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서연이를 보러 왔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장인어른은 면회도 못 하시잖아요. 그냥 밖에서 보기만 하시는 거죠?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서연이 치료비 누가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외 후원자라고 하던데
혹시 장인어른이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 할아버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요. 최진우는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병원 측은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부탁해뒀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후원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진우는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주저하게 됐어요. 최진우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거리에서의 구걸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 사람들이 의심을 풀 거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빌딩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그 빌딩 앞에서 동냥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하는 눈빛이 칼처럼 아팠어요. 저 나이에 저게 뭐하는 짓이야. 애들이 저런 걸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았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남루한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일부러 입지 않았어요. 더 가난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종이컵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1,000원을 넣어주고 갔어요. 할아버지, 따뜻한 것 좀 드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외면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아저씨, 일 좀 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요즘 저런 사람들이 사기꾼이래. 집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 저런다던데.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예전 직원 중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김 과장이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십니까? 김 과장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똑같고.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존경하던 사장님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다니.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 집이 좁긴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김 과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쪽방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그날이 왔습니다. 건물주의 아들 박준혁이 나타나 할아버지를 쫓아낸 바로 그날이었죠. 여기 우리 건물이라고요. 당장 비키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3층 오른쪽 창문. 그곳이 예전에 자신의 사무실이었던 곳입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걷다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깐이라도 몸을 녹이고 싶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오늘 모은 돈이 5,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마셔야겠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가려는데 직원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여기는 주문하시는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기 따뜻한 물 한 잔만. 물은 음료 주문하신 분께만 드립니다.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5,000원을 내밀었어요. 아메리카노는 6,000원입니다. 1,000원이 부족하신데요? 그럼 제일 싼 것으로. 제일 싼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돈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새 나는데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할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저혈당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몸이 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계산할게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하나는 이 어르신 걸로. 아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사양하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어르신, 저쪽에 앉으세요. 제 옆자리 비어 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 의자까지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여성은 이유나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제가 점심으로 사온 건데 저는 배불러서요. 드세요. 이런, 어떻게?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친절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복지관으로 오세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이유나는 명함을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페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최진우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장인어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걱정했잖아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걸.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집을 나가시면 이렇게 헤매십니다. 최진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최진우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유나가 나섰지만 최진우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장인어른 가시죠. 최진우는 할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이 노인네가 아직도 돈을 숨기고 있지? 어디 숨겨놨어?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 서연이 치료비를 누가 대고 있는지 알아냈어. 해외 후원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돈을 대고 있는 거잖아. 최진우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 숨겨놨어? 어서 말해. 안 그러면 서연이를 내가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어. 서연이를 건드리지 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서연이는 우리 조카야. 그리고 서연이 명의로 된 재산도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 같은 거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 최진우가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에 또 서연이 병원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최진우는 침을 뱉고는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릎의 통증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까 그 사회복지사 이유나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피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유나는 택시를 불러 할아버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무릎을 소독하고 꿰매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사람 가족이 맞으세요? 이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 정확히는 돌아가신 며느리의 오빠입니다. 저런 사람이 가족이라니. 어르신, 혹시 학대당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유나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언제쯤 깨어날까요? 최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서연이 담당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 넘었고 그럼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까요?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실 겁니까?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깨어나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보호자님,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최진우는 손을 휘저으며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저 인간이 서연이를.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서연이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보관해 두었던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30년 전에 맞춘 옷이었지만 아직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2년 전에 그 사업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시작하세. 정말 괜찮으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만나자. 장인어른? 왜요? 돈 줄 거예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줄게. 서연이를 위해서 내일 오후 2시 예전 우리 회사 건물 앞에서 만나자. 진짜요? 진작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최진우는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 서연이를 지켜줄게. 제대로 지켜줄게. 다음 날 오후 2시 할아버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2년 전에 그 사업가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2명의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돈을 받으면 바로 가져가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왜 이렇게 말끔하게? 최진우는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앉으시게. 할아버지가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쫓겨났던 그 카페였어요. 카페로 들어가자 그때 그 직원이 할아버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카페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 카페의 매니저는 예전에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최진우는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김 회장님이라고요? 앉게. VIP룸에 앉자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게. 이게 뭔데요? 최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 잔고가 703억? 놀라운가? 내가 가난한 줄 알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했잖아요. 건물도 다 팔았고 그건 자네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네. 자네가 서연이의 돈을 노린다는 걸 알았거든. 최진우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지난 2년 동안 한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네. 서연이 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것, 서연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서연이는 어차피 안 깨어날 거야.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럼 유산이 우리한테 오잖아. 녹음기에서 최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동생과 나눈 대화였어요. 이건 어떻게? 최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자네를 2년 동안 조사했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말이야. 자네가 한 모든 일이 여기 다 있어. 할아버지는 두툼한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 제출할 서류일세. 서연이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는 소송이야. 증거가 충분하니 이길 수 있을 거야. 장인어른,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닥치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는 처음부터 서연이를 생각한 적이 없어. 오직 돈만 생각했지. 내 며느리의 오빠라는 이유로 참았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최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자네는 2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내가 거리에서 구걸할 때 자네는 뭘 했나? 비웃었지. 내가 병원에서 쫓겨날 때 자네는 뭘 했나? 위협했지.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자네가 서연이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야. 내 손녀를, 8살짜리 아이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보세. 그리고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할아버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지난 5년 동안 횡령한 돈, 탈세한 내역이 여기 다 있어. 이걸 국세청에 제출하면 자네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건 선택하게.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가. 최진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어르신, 다 끝나셨어요? 응, 끝났어. 할아버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윤아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긴장이 풀려서 그래. 사실 할아버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이윤아는 할아버지를 근처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면서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나는 그저 손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거리에서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예전 직원들을 피해 다니고, 하지만 그게 서연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충분히 지키셨어요. 이제 서연이는 안전할 거예요. 이윤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최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법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연이의 유일한 법정 후견인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김 회장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할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서연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연이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각종 기계들이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차갑고 여렸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켰어.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할아버지는 서연이에게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지켰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할아버지가 거지 행세를 했단다. 우스웠지? 너의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했고 무시했지. 하지만 괜찮았어. 너를 지킬 수 있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눈을 떠줘.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위협하지 않아. 하지만 서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다음 날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면회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손녀분을 위해, 자네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김 과장,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지 않겠나? 예, 저요? 이 급식소와 쉼터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 자네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월급도 제대로 주겠네. 김 과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예전 직원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적자가 날 텐데요. 회계 담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돈은 충분히 있어. 그리고 말이야. 돈은 쓸 곳에 써야 가치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며칠 전 카페에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그 직원, 25살의 이수진은 할아버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에요. 그때 나는 정말 거지 같았으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이수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요.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두 군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날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생분 이름이 뭔가요? 이수민이요. 16살이에요. 병원은 어딘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왜요? 내일 병원에 가보세요. 치료비가 해결될 겁니다. 예, 무슨.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식 사원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급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동생 치료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요. 어떻게. 제가 그럴 자격이.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당신은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수민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건물주의 아들 박준혁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박준혁은 할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다고 해도 똑같이 했겠죠? 할아버지의 말에 박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잘못된 투자로 300억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네,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아마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예. 박준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를 말이에요. 시세대로 정당하게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고용도 유지할게요. 하지만. 왜요? 저희가 회장님께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상대가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 나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박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우리 급식소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네, 하겠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께도 전해주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도 존엄이 있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다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박준혁은 약속대로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힘들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다 사연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네요. 박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행은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급식소는 하루 300명을 먹일 수 있게 확장되었고 쉼터도 1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재활용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한 거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쉼터에 있던 50대 남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당신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어요. 어느 날 이윤아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어르신 덕분에 지난 6개월 동안
127명이 노숙 생활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85명이 정식 직장을 얻었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어르신이 직접 이렇게까지 내가 그들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거리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은 노숙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 사람은 술을 마셔서, 저 사람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불운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의 죽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맞아요. 나도 운이 좋았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돈이 없었다면 나도 진짜 거리에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윤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2024년 3월 14일 사고가 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병원을 찾았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단다. 급식소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내 아빠가 도왔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사람들을 돕고 있어.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빠는 의사였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어. 할아버지는 의사는 아니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잠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줘. 그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눈을 떠줘. 할아버지한테 돌아와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가 좋아하던 딸기 아이스크림.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도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이윤아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안 드시면 어르신이 쓰러지세요. 고맙네. 하지만 목이 안 넘어가서 그래도 드셔야 해요. 서연이가 깨어났을 때 어르신이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이윤아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지금 뭔가 들렸나?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서연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이윤아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이를 검사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만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선명해지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그래, 서연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년 만에 깨어난 환자, 모두가 포기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의료진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서연이를 살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 과장이 급식소 직원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고마워. 예전 직원들도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요. 이수진도 동생 이수민과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기적을 믿어요. 회장님이 저희 동생을 살려주셨으니까요. 수민이는 건강한 얼굴로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고맙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박준혁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손녀분이 깨어나셨다니 고맙네. 자네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며? 네.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점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 나가자. 날씨도 좋은데.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3년이나 지났어요? 응. 그동안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처럼 꾸민 것, 거리에서 구걸한 것,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 시간이 할아버지를 변화시켰어.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할아버지는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어. 회사를 키우고 건물을 사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리에 있으면서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 아빠처럼. 아빠처럼요? 응. 내 아빠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살렸어. 할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할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도우시는 분들을요. 그래, 좋아.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같이 가자. 2달 후 서연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불안정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데리고 급식소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손녀분이세요? 김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서연이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날 서연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배식을 도왔습니다. 비록 오래 서 있기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였지만 할아버지가 나눠주는 밥을 받아 사람들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분들이 할아버지랑 같이 길거리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응, 맞아. 한 노인이 서연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가씨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아가씨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정말요? 그럼요. 추운 겨울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할아버지는 아가씨만 생각하셨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연이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요? 차를 타고 30분쯤 가자. 한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데리고 묘지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선 서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깨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할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깨어나줘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그게 전부야.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그래, 고마워, 서연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서연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급식소는 이제 서울에만 5곳이 생겼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요? 응,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서연이처럼 불행한 일을 겪은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할아버지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름은 민준서연 장학재단으로 할 거야. 내 아빠와 내 이름으로. 할아버지,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김철수 회장님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이윤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70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쓰셨습니다. 2년 동안 거리에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밤낮 없이 일했죠.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통장에는 7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손녀마저 의식불명이 됐을 때 그 700억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는 그들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를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에게 1,000원을 건네며 따뜻한 거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1,000원이 700억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000원밖에 없어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 바쁜 중에도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청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700억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하늘이 잠시 맡긴 거예요. 제대로 쓰라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쓰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3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 기적은 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의료진의 헌신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므로, 함께함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서연이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서연이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고.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재단을 평생 이어갈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거예요. 청중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 회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장인어른. 최진우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왔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최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게, 장인어른, 용서는 쉽지 않아. 자네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 최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거리에서 배웠네.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걸.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기회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장인어른, 하지만 조건이 있네. 자네도 우리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해. 2년간 매주 빠짐없이. 그리고 자네가 횡령한 돈을 갚아야 해. 분할로라도. 네, 하겠습니다. 최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연이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마. 서연이가 자네를 용서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결정이에요. 그래, 너는 화나지 않니? 화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변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서연이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서연아.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서연아, 할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렴. 할아버지는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 알았잖아.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할아버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정말 후회 안 하세요? 700억을 다 쓰시는 거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통장에 숫자만 늘어나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사람들이 웃고 희망을 찾고 꿈을 꾸잖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복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서, 당신의 사랑 속에서.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김철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복수를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잊어버린 누군가에게.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감동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에게 김철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